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깊이 있는 지식 탐험 시작합니다. 혹시 어떤 건물은 들어서는 순간 편안하고 기분 좋은데 어떤 곳은 왠지 모르게 차갑고 불편하게 느껴진 경험 없으신가요? 다들 한 번쯤은 있죠. 이게 단순히 뭐랄까 디자인 취향의 문제일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고들 자료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혁명적인 해답을 제시한 책 크리스토퍼 알렉산더의 질서의 본질 3권입니다. 네, 건축에 관한 책이지만 사실은 생명력 있는 무언가를 만드는 거의 모든 과정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죠. 맞아요. 오늘 다룰 부분은 제5장 살아있는 과정이 땅 위의 3차원으로 긍정적인 공간과 부피의 패턴을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제목이 좀 길죠. 네, 좀 긴데 요약하자면 건물이 어떻게 땅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치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탐구,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보통 건물을 짓는다는 게 땅에 상처를 내는 행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알렉산더는 정반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 핵심 개념이 바로 구조, 보존, 변형이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네, 구조 보존 변형이라니 바로 와닿진 않네요. 좀 쉽게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아주 마음에 드는 방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네. 거기에 새 가구를 하나 들여놓으려고 해요. 아무데나 쭉 던져놓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리저리 옮겨보죠. 네, 옮겨보면서 가구 하나가 들어왔을 뿐인데 방 전체가 더 균형 잡히고 완전해지는 바로 그 자리를 찾으려고 하죠. 구조 보존 변형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아, 땅이라는 기존의 전체를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 새로운 걸 더하는 행위가 기존의 것을 존중하고 더 좋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아하. 내 방에 놓는 가구 하나처럼 건물 하나가 도시나 자연이라는 더 큰 방을 더 조화롭게 만드는 거군요. 정확해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공간과 관계를 맺는다는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건물과 땅의 관계를 자물쇠와 열쇠에 비유해요. 자물쇠와 열쇠요? 네, 새로운 건물을 놓을 수 있는 방법은 수백 수천 가지가 있지만 그 땅이 가진 고유한 구조, 즉 중심들의 생명력을 가장 강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은 마치 맞는 열쇠처럼 몇 개밖에 없다는 거죠. 아, 단백질 분자가 특정 분자하고만 딱 결합하는 것처럼요. 바로 그거예요. 아주 구체적이고 복잡 미묘한 관계를 찾아내는 과정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중심이라는 게 뭐 기하학적인 중앙 이런 뜻은 아닌 거죠? 아,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여기서 중심은 훨씬 더 감각적인 개념이에요. 감각적인 개념이요? 네. 고양이가 늘 햇볕 쬐면서 낮잠 자는 마루의 한 부분, 아니면 공원에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걸어다녀서 생긴 오솔길 같은 거요. 아, 왠지 모르게 편안하게 느껴지는 그런 곳들. 맞아요. 그 자체로 온전하고 살아있다고 느껴지는 모든 공간이나 구조를 말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건축의 첫걸음은 그 땅에 이미 존재하는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중심들을 발견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자물쇠와 열쇠 관계가 잘 맞아떨어진 실제 사례가 있을까요? 물론이죠. 책에서 소개하는 첫 번째 예시가 1900년경 비엔나의 다뉴브 강변에 지어진 펌프장이에요. 오토 바그너의 작품인데 아, 그 펌프장이요? 네, 사진으로 보면 정말 평범한 산업용 건물처럼 보여요. 화려하지도 않고요. 네, 저도 자료를 봤는데 솔직히 이게 왜? 싶었어요. 그냥 네모난 콘크리트 건물 아닌가요? 그렇죠. 얼핏 보면 그냥 지나치기 쉬워요. 하지만 알렉산더는 여기서 기이할 정도의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기이할 정도의 아름다움이요? 네, 그 아름다움은 건물이 막 소리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단순하고 소박한 형태가 다뉴브 운하의 그 직선적인 흐름과 강둑의 존재감을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지지해주고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거죠. 와, 건물이 스스로를 뽐내는 게 아니라 주변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면서 아름다움을 얻는다는 발상이네요. 맞아요. 도시라는 큰 구조를 해치지 않고 오히려 그 일부가 돼서 더 빛나게 해주는 좋은 이웃 같은 건물인 셈이에요. 정말 흥미로운데요? 방금 본 펌프장은 이미 존재하는 운하 옆에 지어진 거잖아요. 만약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혹은 런던 한복판 같은 복잡한 곳에 무언가를 지어야 한다면 이 살아있는 과정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이론의 핵심을 보여주는 다음 사례로 이어져요. 실제 지어진 건물은 아니지만 설계 과정 자체가 하나의 완벽한 예시가 되는 템스 강변의 거대한 교회 설계안입니다. 설계 과정 자체가 예시라니
특이하네요. 네, 저자는 강 건너편에 서서 상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여기에 어떤 건물이 들어서야 이 강과 런던이라는 도시 전체에 도움이 될까 하고요.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군요. 네, 수십, 수백 가지 가능성을 돌려보는 거죠. 아주 높은 건물, 낮은 건물, 길고 얇은 건물. 그러다 섬뜩한 깨달음을 얻어요. 어떤 깨달음이죠? 대부분의 가능성이 오히려 도시를 더 해치고 망가뜨린다는 걸요. 마치 체스 마스터가 머릿속으로 수십 수를 내다보는 것 같네요. 대부분의 수가 나쁜 수라는 걸 미리 아는 것처럼요. 맞아요. 그래서 아주 단순한 질문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요. 스케치북에 낙서하듯 선 하나를 긋고 묻는 거죠. 이 선이 도움이 되는가? 아, 또 다른 선을 긋고 이건 도움이 되는가? 이 과정을 끝없이 반복해요. 그러다 점차 그 장소에는 높은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직감을 얻게 되고 컴퓨터 이미지 위에 무려 200번이 넘는 스케치를 반복하면서 가장 적절한 형태를 찾아 나갑니다. 200번이요? 천재 건축가의 번뜩이는 영감 한 번으로 뚝딱 나오는 게 아니었군요. 전혀 아니죠. 오히려 끈질기고 겸손한 과정에 가까워요. 잔디나 나무, 길 같은 작은 중심들을 보호하는 동시에 템스강이나 런던 스카이라인 같은 거대한 중심까지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단 하나의 형태를 찾는 여정인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뭘 만들고 싶다가 아니라 이 장소는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가를 묻는 태도, 이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의 큰 건물 이야기는 스케일이 커서 이해가 가는데 이게 평범한 주택 하나를 지을 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땅을 치유한다는 게 작은 집 한 채에는 너무 거창한 말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그래서 다음 사례가 바로 캘리포니아의 작은 주택, 베리에사 주택입니다. 베리에사 주택이요. 네. 이 프로젝트는 건축가가 무엇을 디자인할까에서 시작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 땅에 이미 무엇이 존재하는가를 발견하는 것에서 시작했죠. 땅에 이미 존재하던 것이요? 구체적으로 뭐였나요? 바로 경사지에 점점이 박혀있던 아름다운 떡갈나무들이었어요. 아, 나무들이요? 네, 그 나무들 사이로 난 공간이 바로 이 땅이 품고 있던 잠재적 중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건축가는 그 중심을 존중하기로 결정해요. 어떻게 존중했나요? 주 건물을 등고선과 평행하게 길고 얇은 형태로 나무들 사이의 공간에 살포시 얹어 놓은 거예요. 스튜디오나 침실 같은 다른 공간들은 그 위아래로 자연스럽게 달라붙었고요. 와, 그러니까 설계도를 먼저 그리고 땅에 맞추는 게 아니라 땅의 모습을 보고 거기에 맞춰 설계가 자라나온 거네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집의 최종 설계도가 미리 완성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요? 네, 실제로 땅을 파고 기초공사가 끝난 뒤에야 비로소 건물의 최종 형태가 정해졌다고 해요. 과정 자체가 땅의 특성에 반응하면서 점진적으로 펼쳐진 거죠. 와, 그래서 작은 궁전처럼 지어진 작은 집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그건 단순히 비싼 재료를 써서가 아니라 그 땅, 그 나무, 그 경치에 완벽하게 조응하는 단 하나의 결과물이었기 때문이에요. 와,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미리 정해진 계획 없이 땅과 대화하듯 집을 지어 올린다니. 근데 이건 비교적 방해물이 적은 자연 속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만약 도쿄처럼 복잡하고 좁아터진 도심 속, 그것도 이상하게 생긴 땅이라면 어떨까요? 그런 곳에도 치유라는 개념이 가능할까요? 그게 바로 이 이론의 진정한 시험되겠죠. 다음 사례가 도쿄의 5층짜리 에모토 아파트인데 대지가 정말 기묘한 오각형 모양이었어요. 두 개의 작은 길이 비스듬히 만나면서 생긴 땅이었죠. 보통 그런 땅이면 그냥 무시하고 네모반 듯한 건물을 지어서 남는 공간은 주차장이나 자투리 공간으로 버려두기 마련이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저자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칙을 세웁니다. 길이 형성하는 중심은 신성하다. 길이 신성하다고요? 네, 그래서 건물의 외벽이 길의 경계를 칼같이 따라가도록 설계해요. 길의 형태를 보존하고 오히려 더 명확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였죠. 이게 바로 모든 것의 시작을 결정한 구조, 보존 변형의 첫 단추였어요.
길을 존중하기로 한 결정 하나가 모든 걸 바꾼 거군요. 네, 그 결정으로부터 무려 50단계에 이르는 세부 설계 과정이 도미노처럼 펼쳐져요. 50단계나요? 예를 들어 일본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남양 햇빛을 확보해야 하니까 안뜰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 주차장 진입로 위치로 정해지고, 또 건물이 주변과 잘 어울리도록 꼭대기에 부드러운 모자를 씌워주는 디자인을 하는 식으로요. 모든 결정이 이전 단계가 만들어낸 구조 위에서 그 구조를 더 좋게 만드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인상적인 디테일이 또 있었다면서요? 네, 제가 가장 감명받은 부분인데요. 건물의 최종 인면 디자인과 재료를 결정하기 전에 기존 건물 위에 실제 크기의 종이 모형을 만들어서 붙여봤다는 거예요. 종이 모형을요? 실제 크기로? 네, 우리 건물이 이 거리에 정말로 도움이 되는지, 거리의 풍경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엄청난 노력이에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내 건물이 아니라 거리를 먼저 생각하는 태도군요. 자, 그럼 지금까지 도시의 건물, 자연 속의 집, 복잡한 도심의 아파트까지 봤는데 이 모든 원칙이 총동원된 가장 복잡하고 큰 규모의 프로젝트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바로 마지막 예시인 일본의 에이신 캠퍼스입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땅의 모양에 맞추는 걸 넘어서 서로 다른 두 개의 거대한 중심 시스템을 조화시키는 게 과제였어요. 두 개의 시스템이요? 첫 번째는 사람들의 경험과 요구에서 나온 시스템이에요. 교사와 학생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학교의 모습이죠. 아, 정문으로 들어서면 넓은 마당이 있고, 대학 본부를 지나 홈베이스 거리가 펼쳐지고, 그 끝엔 호수가 있으면 좋겠다와 같은 관계의 망. 알렉산더는 이걸 패턴 언어라고 불렀죠. 잠깐만요. 패턴 언어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네요. 이게 그냥 필수 공간 목록 같은 건가요? 아니면 그 이상의 의미가 있나요? 아, 네. 좋은 지분이에요. 단순한 목록 이상이에요. 공간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관계에 대한 약속이요? 네. 예를 들어 교실은 햇빛이 잘 드는 남쪽에 있어야 한다거나, 학생들이 모이는 마당은 건물 입구와 가까워야 한다 같은 수많은 경험을 통해 검증된 좋은 관계들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상적인 학교의 그림, 그게 첫 번째 시스템이었군요. 두 번째는 뭐였나요? 두 번째는 땅 자체에 이미 존재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차가 들어오기 좋은 자연스러운 진입 지점, 비가 오면 물이 고이는 습지, 건물을 짓기 좋은 평평한 곳,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경치를 가진 남쪽 능선 같은 것들이죠. 문제는 이 두 시스템, 즉 사람들의 이상과 땅의 현실이 잘 맞지 않았다는 거군요. 정확해요. 몇 달 동안이나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끙끙댔어요. 그러다 버클리 사무실에서 발사나무로 만든 정교한 지역 모델을 가지고 실험하던 중에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어떤 돌파구였나요? 두 가지 인식의 전환이 있었어요. 첫째, 기존의 대학 본부에서 홈베이스 거리로 이뤄지는 순서를 버리고 입구에서 바로 홈베이스 거리를 거쳐 대학 본부로 가는 순서로 뒤집어 본 거예요. 와, 그건 정말 영화 같은 순간이네요. 몇 달 동안 막혀있던 문제가 모델을 뒤집어보는 간단한 발상 하나로 풀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전환은 더 극적이었어요. 더 극적이요? 네, 모두가 당연히 사각형 건물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대학 본부를 건물로 짓는 대신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인 남쪽 능선 그 자체가 대학 본부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건물이 아니라 땅의 일부가 건물의 중심 기능을 대신한다? 정말 혁명적인 발상이네요. 이 두 가지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자 몇 달간 풀리지 않던 모든 퍼즐 조각이 순식간에 제자리를 찾았어요. 와, 그 후의 과정은 더 감동적이에요. 설계가 끝난 뒤에 실제 부지에 수백 개의 깃발을 꽂아서 건물과 길의 위치, 규모를 표시했어요. 그리고 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그 사이를 직접 걸어다니면서 공간감을 느끼고 최종적으로 조정했죠. 직접 걸어다니면서요? 네, 한 관계자는 이렇게 회고했어요. 실제 건물이 이미 그곳에 서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요. 이 모든 사례들에 관통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 건축가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네요. 맞아요. 저자는 결국 땅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해요. 건물의 진짜 목적은 그 자체로 빛나는 게 아니라 그 건물이 서 있는 땅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이라는 거죠. 건물은 그 목적을 위한 겸손한 도구에 불과하고요. 책에 재미있는 비유가 나온다고 들었어요. 네, 제빵사의 반죽이라는 비유가 나와요. 건축가는 주어진 양의 반죽, 즉 건축 재료와 예산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아, 건축가의 임무는 그 반죽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땅을 존중하고 그 땅의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 가장 올바른 방식으로 분배하고 배치하는 것이라는 거죠. 정말 놀라운 점은 그렇게 땅에 전적으로 집중하고 건물을 도구처럼 대할 때 역설적으로 건물 자체의 형태도 더 깊고 우아하고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맞아요. 마치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돕는 행위를 통해 그 사람 자신이 더 멋진 사람이 되는 것처럼요. 오늘 저희는 크리스토퍼 알렉산더의 질서의 본질을 통해 건축이 어떻게 주변 환경을 파괴하는 대신 치유하고 땅의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지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구조 보존 변형이나 자물쇠와 열쇠와 같은 개념들이 단순히 건축 이론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하나의 철학처럼 다가오네요. 네,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기존의 것을 무조건 없애고 새로 까는 대신 이미 존재하는 좋은 구조들을 존중하고 강화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지혜를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오늘 나눈 이야기는 비단 건축에만 해당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일이나 삶에서 기존의 시스템 안에 무언가 새로운 것을 도입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기존에 존재하던 소중한 중심들을 보존하고 오히려 더 강화하면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